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곤지암의 폐병원에서 친구들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원래는 심령 스팟을 정말 싫어하는 애였는데 그때 왜 같이 갔는지 나도 자세히는 몰라. 하여튼 갔던 곳이 폐병원인데 곤지암 정신병원은 아니야. 아무튼 혼쭐 났던 친구를 A라고 할게. A가 폐병원을 하나 찾아냈는데 가입된 카페에서도 그곳은 가지 말라고 말렸대. 그래서 조금은 겁이 났는지 안군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 하지만 안군은 영가들도 자신들의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데 산 사람이 가면 영가들이 쉬질 못한다고 정말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A가 협박이라도 하듯 치사하게 그럼 나 혼자 간다. 그리고 만일 내 몸에 무슨 일 생기면 뒷일 부탁해. 라고 말하길래 마지못해 안군이 동행하게 된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날짜와 시간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 그것도 한밤중에. 낮에 가도 무서운 곳을 한밤중에 갔다 온 거지. 그곳은 산자락에 위치한 병원이었는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돼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길도 제대로 없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랜턴 2개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금과 팥을 가지고 병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군이 자꾸 A에게 여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A는 안군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아, 내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곳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며 안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간 거야. 물론 안군도 그런 A의 뒤를 한숨을 쉬며 따라 들어갔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안군은 숨이 턱 막히더래. 어지간해서는 이런 말 안 하는 안군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위험했단 거겠지.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입구부터 천천히 둘러보는데 안군이 저긴 랜턴 비추지 마라 하는 곳은 어김없이 A가 랜턴을 비추더란 거야. 다시 안군이 했던 말을 기억나는 그대로 말해주자면 그때 확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 안 그래도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 들어왔는데 A는 자신의 말과는 반대로 움직이니 그냥 버리고 오고 싶을 정도였다더라. 안군이 참다 A에게 제발 부탁이니 그렇게 막 여기저기 랜턴 불빛 비추지 말라고 했는데 A는 그럼 무슨 재미가 있냐며 오히려 큰 소리로 따지고 들더래. 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버리고 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계속 가고 있었어. 안군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영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해괴한 짓만 반복하거나 모습 자체도 정상적인 영가가 없었다 하더라. 그렇게 계속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보던 A와 안군은 마지막으로 병실 하나만 더 둘러보고 나가기로 한 거야. 그래도 안군이 A에게 계속해서 경고와 주의를 줘서 A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병실 하나만 남겨놨을 때 안군이 기겁을 하며 A에게 저 병실 문은 열지 말라며 계속 그냥 나가자 하더래. 안군의 말에 A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는지 병실의 문 손잡이를 열려고 하더란 거야. 안군은 너무 놀라서 진짜 안 된다고 했지만 A는 안군을 뿌리치고 문을 열어 안을 확인했대. 그 병실 안은 지금까지 돌아다닌 병실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대. 이미 다 깨져서 틀만 남아있는 창문. 그리고 다 박살이 난 병원 침대.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과 병원 도구들. A는 지금까지 돌아다니던 병실과 별 차이가 없길래 왜 그렇게 호들갑 떠냐며 안군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안군이 완전 질겁해서는 갑자기 A의 팔을 낚아채더니 병원 밖으로 달려나갔대. 갑작스럽게 끌려간 A는 영문을 몰랐지만 지금까지 보였던 안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일단 끌려나갔대.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와서 한참을 더 달려서 병원과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니 그제야 안군이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래. 그래서 갑자기 A가 왜 그러냐며 했더니 막 따지더래. 그리고 안군이 숨을 몰아쉬며 한 말에 A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하더래. 안군이 한 말은 내가 열지 말랬지. 너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자기 팔을 잡아 뜯어서 그 팔 뜯어먹는 미친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내가 문 열자마자 쳐다보면서 혓바닥으로 입맛을 다시더라. 눈 마주쳤으면 넌 큰일 났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며 안군이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를 더 붙였어. 진짜 무서운 귀신은 미친 처녀 귀신이야. 두 번째 이야기, 강령술로 뒤바뀐 고등학교 수학여행. 흔히들 알고 있는 분신사바, 위저보드, 그리고 혼숨도 큰 분류로 치면 강령술이잖아.
그 중에서도 위험하기로 따지자면 위저보드와 혼숨이랄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령술이 있는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 강령술에 대해 말해줄게. 그리고 말하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을 때 장난삼아 했던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야. 남들은 다 베개 싸움하고 놀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방구석에서 조용히 분신사바를 하고 있었어. 같은 방에 있던 애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놀고 있었고 단둘이서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야. 펜은 움직일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반대편에서라도 움직여주길 바랬지만 그것도 없었어. 그냥 서로 멀뚱멀뚱 움직이지 않는 펜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데 다들 알 거야. 어차피 수학여행이라 해도 선생님들의 통제로 인해서 몰려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몰려들어와서 자기 싫은데 어거지로 취침을 당해야만 했어. 강제 취침을 당하고 안 그래도 피곤하게 관광을 마쳤으니 다들 싫다고 하더니 금세 잠들었어. 하지만 나와 내 친구는 잠들지 않았고 축시가 되기만을 기다렸어.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데 더불어서 귀신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새벽 1시가 되기를 기다린 나와 친구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구석으로 가서 분신사바를 시작했어. 그렇게 분신사바 주문을 다 외우고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본 뒤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까? 다들 잠든 새벽에 불도 다 꺼진 어두컴컴한 방에 휴대용 손전등 하나 켜놓고 방구석에서 분신사바를 했다니 나도 미친 거겠지. 그렇게 질문하자마자 펜이 빠른 속도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어. 왜 그거 있잖아. 시험지 채점할 때 정답이면 동그라미 그리듯이 빠른 속도로.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펜의 속도에 난 친구가 분신사바 실패 때문에 장난치는 줄 알고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표정으로 종이에 머물던 시선을 친구에게 돌렸어. 하지만 나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와 눈이 마주쳤어. 서로가 똑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자 우리 두 사람은 그제서야 이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시작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지 사소한 것부터 이것저것 다 물어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와 친구가 잡고 있는 펜은 정말 빠른 속도로 대답을 해주었어.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친구는 심지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와 잘 될 수 있느냐는 시덥잖은 질문까지 하기 시작했어. 물론 펜은 다 대답해 주었고 뻔해지만 여자에 관련된 질문은 절망적이었어. 그렇게 신나게 질문하다가 친구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난 정말 표정이 순식간에 확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 너희 그거 알아? 분신사바를 하게 된다면 귀신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 바로 말야. 왜 어쩌다가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귀신들은 원한을 품고 죽는 귀신들이 대부분인데 분신사바와 같은 강령술로 불려서 오게 되면 장난을 칠 생각만을 가득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왜 죽었는지 그 원한까지 잊고 장난기만 충만해져서 잊고 오는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원한의 화살은 강령술을 한 사람에게 꽂힌다는 거지. 그래서 분신사바를 할 때는 저 질문만은 끝까지 하지 않은 채 게임을 끝내는 게 원칙이거든. 난 당연히 오컬트에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었지만 친구는 몰랐나 봐. 정말 아차 싶었던 거야. 하지만 내 맘을 모르는 친구는 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재차 물어봤어. 왜 죽어서 귀신이 되었냐며. 뭣도 모르는 친구놈의 말에 나는 황급하게 분신사바를 종료하려고 천부경을 외우는데 친구의 질문에 갑자기 가만히 있던 펜이 빠른 속도로 글자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완성된 단어는 소용없어. 그래도 나는 나름 오컬트 매니아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끝까지 천부경을 외우고 있는데 친구놈이 이번엔 겁을 잔뜩 먹어서 펜을 놔버린 거야. 강령술의 특징은 귀신 허락 없이 멋대로 끝내게 되면 화를 입거든. 너무 무서웠던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친구는 그저 덜덜 떨고만 있었어. 일단 나는 사용했던 종이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몰래 숨겨두었던 라이터로 종이를 태워 쟤를 하수구로 흘려보냈어. 다행히 덜덜 떨며 보냈던 밤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게 이틀째 관광을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우리 반만 유일하게 큰일을 여러 번 당하는 거야. 산을 타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질 뻔한 학생이 생기거나 계곡에서 잘 서 있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물에 빠질 뻔한 학생이 나오거나 잘 달리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생기고
우리 반에서만 유독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학여행 내내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어. 결국 나와 내 친구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술했어. 다행히 지금까지도 별탈 없이 잘 살고 있긴 해. 세 번째 이야기, 일본 강령술 이야기. 이번에 들려줄 강령술은 분신사바 다음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일본어로는 히토리 카쿠렌보라는 자아저주성 강령술이야.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거는 위험한 강령술이야. 워낙 유명해서 인터넷에 혼숨이라고 검색하면 영화나 정보가 워낙 많아서 더욱더 자세한 건 검색해 보길 바래. 사실 한번 해보긴 했는데 진짜 못하겠더라. 너무 무서워서 말야. 내가 아는 친구의 지인이 했다가 큰일을 당해서 절대 안 한다고 하기도 했대. 아무튼 내가 알게 된 건 우리나라의 혼숨이라는 게 유명해지기 전 일본에서도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어. 마침 내 지인이 일본에 거주 중이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혼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지인의 혼숨은 일본에서 행해졌어. 일본에서 알려진 혼숨도 우리나라에 알려진 혼숨과 별반 다를 건 없어. 혼숨은 자신의 신체 일부 중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강해지는데 지인에게 들었던 건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아니었어. 피를 넣는 거라고 알려줬었어. 그래서 그 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혼숨 준비를 마친 뒤 손톱이나 머리카락 대신에 피를 넣고 혼숨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뾰족한 그나마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볼펜이나 샤프 등을 쓰라고 하잖아.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짤럽식 칼이었대. 흉기가 뭐가 됐든 간에 샤프에 찔려도 아프고 펜에 찔려도 아프고 칼에 찔리면 죽을 만큼 아프거나 죽는 거고 사실상 모두 위험하니까 말야. 그런데 이 지인이 혼숨을 하는데 그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있던 후기랑 크게 다른 건 없었대. TV 채널이 막 바뀌거나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어딨냐고 찾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 혹시 일본 드라마 본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알 거야. 이부자리를 넣어두는 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 지인이 거기에 숨었는데 조용히 있다가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자세를 바꾼다는 게 실수로 장의 문을 발로 차버린 거야.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소리가 났는데 어딨는지 찾는 목소리가 찾았다로 바뀜과 동시에 그 지인은 벽장을 박차고 나와서 인형을 찾아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더라.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혼숨 후기와 별반 다르진 않았어. 그 지인은 이미 혼숨을 했다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까맣게 있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어.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데 골목 맞은편에서 방금 전까지 자기랑 한잔했던 일본인 친구가 걸어오더란 거야. 그래서 그 지인이 손을 들어서 왜 안 가고 다시 왔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일본인 친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인의 앞까지 걸어와서는 한번 빙긋 웃더니 지인의 배에 칼을 쑤셔박았대. 갑작스레 칼을 맞은 지인은 자신의 배에 꽂혀있는 칼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일본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찾았다. 다행히 지인은 칼 맞고 쓰러져 가던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해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인이 죽다 살아나서 한다는 말이 날 찌른 칼, 내가 혼숨할 때 썼던 내 과도였어. 그 일본인 친구에 대해서도 물론 물어봤었어. 당연하잖아. 일본이던 한국이던 사람을 찔렀는데 살았으니 엄연히 살인미수죄가 성립이 되니까. 하지만 그때 그 일본인 친구는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거야. 지인이 칼에 찔린 시간엔 경찰서에 있었다더라. 술 먹고 시비를 붙어 싸움질을 해서 잡혀갔다고 하던데 경찰만큼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사람은 없잖아. 도대체 일본인 지인을 찌른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난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자, 이제 다른 강령술도 많아서 살짝 이야기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신사바. 분신사바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말야. 뭐가 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이 혼숨은 다른 강령술과는 달리 명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강령술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 그 명제는 말야. 지면 내 몸을 줄 게거든. 귀신들이나 특히 악령들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의 몸을 엄청나게 탐내. 그래서 분신사바와는 다르게 혼숨 같은 경우는 몸을 거는 거기 때문에 잡기보다 악령이 붙을 확률이 훨씬 높아. 지금이라도 혼숨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부탁이니 그 생각을 고쳐줘. 세 번째는
위저보드 또는 위치보드. 이건 미국판 분신사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분신사바보다 더 위험해. 왜냐하면 귀신이 아니라 악마를 소환하는 거라서 시작하면 100% 악령만 들러붙는데 네 번째는 괴담 책에서 자주 실렸던 미래의 연인을 보는 방법. 밤 12시에 입에 칼을 물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가 보인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일종의 강령술인데 사실상 무속인도 미래의 배우자를 딱 누구라고 집어서 말 못해주는데 일반인이 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것도 대체적으로 돌아다니던 귀신이 장난을 치기 위해 수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강령술이라고 하더라. 다섯 번째는 코쿠리상. 이건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코쿠리상은 분신사바랑 비슷한 거야. 방식은 분신사바와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이란 볼펜이 아니라 동전으로 한다는 거야. 그것 말고는 크게 다를 것 없는 강령술이야. 여섯 번째는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것도 일본에서 유명한 괴담인데 어두운 방 안에 초를 100개 준비한 다음 각자 알고 있는 괴담을 이야기하고 이야기 하나 끝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끄는 거야. 이게 왜 강령술이냐면 귀신들은 괴담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 찾아오거든. 그걸 이용한 강령술인데 워낙 애들 보는 만화에도 패러디가 됐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야. 이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를 할 때 초를 100개 켜잖아. 굉장히 밝을 거야. 이런 촛불 같은 어슴푸레한 조명을 귀신들이 참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초가 하나씩 꺼질 때마다 방 안을 채우는 조명은 점점 줄어들며 음습한 분위기를 자아내. 귀신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연출해가며 이야기로 귀신들을 불러 모으게 된다는 거야. 괴담이 귀신을 부르는 주문 아닌 주문이 되는 거지. 그렇게 100편의 이야기가 진행되며 자신의 괴담을 들은 귀신들은 만족하며 돌아가는데 자신과 관련된 괴담을 듣지 못한 귀신은 오히려 화가 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화를 푼다고 하더라.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진 모르지만 말야. 강령술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강령술은 없어. 물론 잘 넘어갔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겠지. 어찌됐건 산 사람도 누가 일로 와서 왔다가 가라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 네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의 미스터리 사건. 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닌데 이상하게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쁜 성격에 비해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대학에서 중고등학교 친구 못지않은 친분을 자랑하는 내 친구 쥐의 이야기야. 쥐를 비롯한 내 친구들 무리는 대학 입학하자마자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1학년을 마칠 무렵 서로서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졌어. 그리고 그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쥐는 강력한 입담과 장난기, 뛰어난 언변으로 항상 우리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였고 그 동시에 분위기 브레이커였어. 내 친구들 대부분이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쥐는 유난히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말도 많았고 재미도 있는 친구였어.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서로의 고향에 놀러가기도 했고 시골에서 유명한 폐가를 찾아가 탐험하기도 했어. 하지만 우리 모두 담력이 무척 센 사람은 아니라서 사실 폐가 탐험은 거의 미수에 그쳤어.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이야기거리 정도지만 만약 다시 그 폐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어두운 밤 주변 100m의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은 다시 탐험하고 싶지 않을 거야. 여느 대학교 초년생이 그렇듯 재미있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보낸 우리. 2학년에 올라갈 무렵 하나둘씩 입대하기 시작했어. 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입대했기 때문에 휴가 때마다 친구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그리고 곧이어 일찍 입대하길 원한 내 친구들은 거의 나와 6개월 차이를 두지 않고 입대했어. 시간이 흘러 내가 제대하자 내 친구들도 차례로 제대하기 시작했지. 쥐가 제대한 건 2006년 7월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 쥐가 제대하자 친구 모두가 모인 것 마냥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신입생처럼 다시 술을 미친 듯이 마시기 시작했어. 쥐는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는데 우리와 술 마시는 자리가 잦아져서인지 몰라도 학교 바로 앞에 고시원의 방을 잡고는 본격적으로 우리와 놀기 시작했어. 그 고시원은 그 당시 쥐와 가장 친한 H가 살던 고시원이었어. 누가 봐도 둘이서 놀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간 게 분명했지만 그 둘은 이제 제대했으니 공부할 거라며 허세를 부리곤 했어. 쥐는 H에게 연애 상담을 해주며 쥐와 H는 술자리가 점점 늘어났고 고시원 방이 좁았지만 H가 쥐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이 많아서
H는 G의 방에서 자는 날이 많았어. G와 H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진탕 마시고 새벽 늦게서야 집에 들어갔어. 많이 마시면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는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신 G는 타는 듯한 갈증을 못 이기고 일어나려고 눈을 떴어. 눈을 뜬 G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안 움직이자 처음에 H가 자신의 뒤치다거리를 하다 자기 위에 쓰러져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 G는 팔을 휘둘러 H를 침대에서 굴러 떨어뜨리려 했지만 G의 팔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어. 팔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가위는 분명히 아니었고 어둠 속에 점차 익숙해진 G의 눈은 자신의 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눈치채기 시작했어. 자기 몸통 위엔 아무것도 없고 가위도 아닌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몸소 체험하자 G는 소름 돋기 시작했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른쪽 팔과 눈동자뿐. G는 눈을 열심히 움직여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 G가 누워있는 침대의 발끝에는 바로 벽이 있었고 침대가 끝나는 곳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어. 그리고 그 문 위에는 불투명한 유리가 있었는데 G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그 유리 밖을 응시했어. 새벽 늦은 시간이지만 복도엔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유리창 밖엔 그림자가 얼핏얼핏 지나다니고 있었어. 그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려면 키가 2m는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G는 더 이상 유리창을 쳐다볼 수 없었어. 그렇게 계속 밤잠을 설친 G는 다음날 H를 찾아가 어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해줬어. G의 끈질긴 설명에도 H는 당연히 믿지 않았고 G는 계속해서 H가 믿지 않아서 오히려 H가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어. H의 키가 190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면 유리창 너머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 결국 서로 믿지 못하는 G와 H는 실험을 해보았고 H가 팔을 휘둘렀지만 G는 어젯밤과 같은 그림자는 볼 수 없었어. 뭔가 오싹함을 느낀 G가 H에게 같이 자자며 부탁했지만 고시원 방이 좁아서 H는 단호하게 그 부탁을 거절했어. 하지만 다행히 G에게 별일은 당분간 생기지 않았고 G와 H는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G와 H는 오랜만에 같이 술을 마셨고 그날과 마찬가지로 새벽 늦게 방으로 들어갔어.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던 G는 입에 알 수 없는 이물감이 느껴져 잠에서 깼는데 한 여자가 자신의 귀에 대고 먹어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불투명한 유리로 복도등에 빛이 새어 들어와서 G는 금방 어둠에 익숙해졌고 G의 눈앞에는 어떤 여자의 입과 머리카락이 보였어.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G의 입에 밀어넣고 있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입은 머리카락 너머로까지 찢어지게 웃고 있었다고 해. 다음 날 일어난 G는 자신의 입속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몇 가닥 발견했고 그리고 난 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악몽이나 무서운 경험을 겪지는 않았다고 해. 5번째 이야기, 습기 가득한 작업실의 미스터리. 고등학교 시절 나는 공부에 집중하는 대신 많은 동아리에 가입해서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모자랄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매여 살았어.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긴 동아리는 방송부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은 추억이 있었어. 이 이야기도 내 방송부 안의 선배인 A의 이야기야. A가 방송부에서 맡은 직책은 DJ. 주로 하는 일은 엔지니어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가끔 음악을 틀거나 축전 때 선곡하는 일을 겸했어. 난 A의 직속 후배로 내가 딱히 선곡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아나운서를 할 외모의 소유자도 아니며 카메라도 잘 다루지 못했어. 특기어 외모가 떨어지는 친구 중 가위바위보를 제일 잘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A는 아니었어. 그는 자기 스스로 음악에 큰 재능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 어느 날은 자신이 전국 랩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며 자랑하고 다녔지만 증거는 없었어. 그래도 그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염색을 한 학생이었고 유일하게 집이 학교 근처에 있으면서도 집보다 더 먼 곳에서 자취하는 학생이었으며 유일하게 그 자취방을 작업실로 꾸며 놓고 자신의 앨범을 내는 래퍼였어. 물론 음악이 좋진 않았어. 어린 시절 대부분의 학생이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기에 대리만족을 위해 A의 자취방에 자주 놀러갔어. 그의 방은 창문과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벽이 방음 처리되어 있었고 좁은 방이었지만 나름 갖은 악기와 침대, TV, 컴퓨터, 녹음시설 등 학생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책상을 제외하고는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 침대 발치에는 바로 화장실이 있었고 침대 맞은편에는 악기들이 있었어.
악기 왼쪽은 창문, 오른쪽은 출입구가 있는 단순한 구조의 방이었어. 단순한 구조에 단순한 배치였는데 뭔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어. 그 어색함은 A의 집을 찾을수록 더 깊어지기만 했어. 처음에는 A의 집 밖이나 가구의 배치가 무엇이 이상한지 몰랐는데 침대 맞은편 정면에 있는 키보드 앞에 서는 순간 그 어색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 키보드를 기준으로 왼쪽엔 악기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아놓다시피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키보드에서 볼 때 출입문이 안 보일 정도의 악기만 있을 뿐 악기가 없었어. 키보드 왼쪽의 악기들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 놓아도 방에 빛이 잘 들고 통풍도 훨씬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취향이니 내가 말하긴 그랬어. 비오던 7월의 어느 날이었어. 정확하게 할 일은 없었지만 방송부는 방학 때에도 학교에 나와 기계 점검, 행사 때 쓸 영상 촬영, 음악 녹음 등의 작업을 했고 난 A와 함께 축전 때 쓸 음악 녹음을 위해 A의 작업실로 향했어. 그날따라 비가 와서 그런지 A의 작업실은 엄청 습기가 높았어.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A는 그래도 선배였기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녹음을 시작했어. 가랑비처럼 내리던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졌고 더워서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비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창문을 닫고 싶었지만 키보드 왼쪽에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악기들 때문에 창문으로 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 난 참다 못해 A에게 불만을 말했어. 평소 같았으면 사랑의 구타가 이어졌을 A지만 그날따라 묵묵히 작업에만 열중했고 내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를 보고 그냥 작업이나 계속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 작업량이 많아서인지 날이 저물 때까지 목표치의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만 했을 뿐 아직 많은 양이 남아 있었어. 바로 다음 주가 보충 수업 기간이라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보충 수업까지는 5일 정도 남아 있었고 그 사이에 작업을 완성하면 될 일이니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가겠다며 A에게 말했지만 A는 자신이 내일부터 랩 경연대회에 나가야 하니 오늘 내로 작업을 끝내야 된다고 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밤 10시쯤 되었을 때 A는 녹음하다가도 계속 신경질적으로 화장실을 돌아봤고 불안한 표정을 보이는 듯하다가 급기야 자신은 상태 조절을 위해 집에 가서 자야 하니 나더러 밤새서라도 작업을 끝내놓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집으로 가라고 했어. 부모님께서 항상 자유분방하게 날 키워오셨기 때문에 외박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가 왜 자신의 작업실을 놔두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잔다고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눈엣 가시 같은 A가 없으면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취생활이란 건 나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혼자서 작업을 끝내겠다고 했어.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난 원래 밤에 잠이 많아서 새벽을 넘긴 작업은 도저히 무리였어. 오늘은 여기까지 접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어. 막상 혼자 잠을 자려고 하니 초등학교 때 동생인 척하는 귀신 생각도 나고 친구가 들려준 귀신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쉽사리 잠들 수 없었어. 난 무서운 생각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화장실로 향했어. 화장실은 깨끗하다기보다는 마치 아무도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삭막함이 느껴졌어.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발밑을 바라보니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어. 이상하다, 분명히 껐는데 라고 생각하며 다시 화장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 잠이 쉽게 오지 않아 뒤척거리다가 화장실을 본 순간 난 소스라치게 놀랐어. 분명히 화장실 불을 껐는데 또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어. 볼일을 보고 화장실 불을 끄는 건 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화장실 불을 끄기 위해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는데 다시 화장실 불이 켜져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야. 조심스럽게 화장실 등 스위치로 다가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어. 이번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기 위해 화장실을 계속 응시했어. 화장실 불은 꺼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헛것을 본 건가 싶은 그 순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어. 처음엔 불이 꺼져 있었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화장실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화장실 불과 같은 백열등이라면 한 번에 밝은 빛을 비추어야 정상인데 처음에는 약한 빛이었다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었어.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땐 그곳은 다시 그냥 불이 켜진 화장실이었어.
무서웠지만 너무 궁금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화장실 불을 껐어.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 백열등을 주시했어. 처음엔 백열등이 꺼진 것으로 보였어. 그러다가 점점 백열등이 밝아졌어. 밝아졌다기보단 가려진 백열등이 장막을 뚫고 나오는 느낌이었어. 자세히 보니 백열등을 감싸고 있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백열등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었어. 너무 놀라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자 키보드가 켜지더니 차례로 전자기기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난 그 방을 그냥 뛰쳐나오고 말았어. 다음 날 대회 때문인지 A는 나오지 않았고 한동안 A를 보지 못해서인지 난 그 일에 대해 서서히 잊어갔어. 그리고 A는 한동안 동아리에 나오지 않았고 다음 해에 A가 고3을 마칠 무렵 음악을 그만두고 직업훈련반으로 갔다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어. 그가 왜 음악을 포기했는지 아직 모른다. 그 방에 괴상한 일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아직은 모른다. 다만 학교에서 밀어줄 정도로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왜 한순간 진로를 바꿨는지 아직 모를 일이다. 6번째 이야기, 동해 절벽에서 만난 하얀 소복 귀신. 난 군대에 가기 전 공포, 휴가 체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말 좋아했어. 정말 활발하게 카페 활동을 했었지만 군대 생활이 힘든 탓인지 제대하고 나서는 카페 활동을 잘하지 못했고 나름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고 말았어. 이 이야기는 내가 군대 가기 전 공포 카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야. 그 카페의 주된 활동은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고 강령술 후기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가끔은 정모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서운 장소, 폐가 등을 체험하곤 했어. 1년의 횟수가 많진 않아도 폐가나 흉가, 귀신이 잘 나오는 장소 등을 찾아 정모를 하곤 했어. 보통 겨울엔 잘 곳도 마땅치 않고 추운 날씨에 두려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서 여름방학 시즌만 끝나도 정모를 잘하지 않는데 2003년 가을에는 이상하리만큼 정모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어. 2003년 10월 의경 지원 후 지방경찰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하루하루를 술을 마시며 놀다 보니 정모 날짜가 지나 있었어. 카페에 접속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도 했고 종종 정모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하기를 꺼렸어.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개념이 없던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정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는 글을 게시했어. 그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카페에서 친한 형이 대화를 걸어왔어. 일단 글 지워. 그 일에 대해서는 형이 설명해 줄게. 사실 날씨도 춥고 해서 정모 장소가 쉽게 잡히지 않았던 건 너도 잘 알 거야. 그래서 운영자들이 어느 곳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가을인데 단풍놀이도 갈 겸해서 산 쪽으로 귀신이 출몰한다는 장소로 가기로 한 거야. 강원도 어떤 나무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한 거야. 그런데 그곳이 사실 그렇게 많이 유명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설마 귀신이 나오겠냐는 마음을 갖고 그냥 놀러가는 셈 정모를 하기로 했어. 도착 후 근처 숙소에 짐을 풀고 그 귀신이 나온다는 나무를 찾아서 갔어.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 곳이 산이라기엔 좀 낮은 곳이었어. 뭐랄까? 절벽 위에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절벽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다였어. 절벽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 평지에서도 그 나무가 잘 보였어.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 해안선이 동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약간의 초승달형의 해안선이어서 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지점과 나무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해안선을 따라 돌아서 그 나무로 가기로 했어. 그런데 우리가 나무로 갈 경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영이 나무를 발견한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정말 멍한 눈으로 그 나무를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우린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시영을 계속 불렀어. 그런데 그 형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잡고 흔들어도 계속 그 나무만 쳐다보더라. 우린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형이 정신 차릴 때까지 마구 때렸는데 시영이 정말 세게 맞더니 퍼뜩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형에게 왜 그 나무를 계속 바라봤냐고 물었어. 그런데 그 형이 우리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깨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형 말에 따르면 그 형이 제일 먼저 그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더래. 그래서 그 형은 뭔가 싶어서 그 나무를 계속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나무 주위를 계속 돌다가 형이랑 눈이 마주쳤대. 나무와 우리가 있던 곳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거리에서도 시영은 그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를 보고 웃는 것을 느꼈대. 거리상으로는 사람의 표정은 고사하고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알기 어려운 먼 거리였는데 말이야. 그렇게 그 여자가 시영을 보고 씩 웃더니 정말 빠른 속도로 절벽을 기어 내려와서는 바다를 헤엄쳐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는 거야. 물론 단 한 번도 시선을 형에게서 떼지 않고 말야. 형은 그때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순식간에 바다를 지나 우리 쪽으로 온 그 여자는 해변을 기괴한 모습으로 기어왔대. 그리고 그 여자가 시영 바로 앞까지 와서 발목을 잡는 그 순간 우리가 때려서 형을 깨운 거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시영이 장난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장난일 줄 알고 형에게 장난치지 말라면서 핀잔을 줬어. 물론 시영은 장난이 아니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말이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시영이 뭔가 축축함을 느껴서 발 쪽을 바라봤는데 그 여자에게서 잡혔다던 오른쪽 발목만 젖어 있었어. 7번째 이야기, 강원도 산길의 괴이한 존재. 우리 외가는 소위 말하는 아들이 귀한 집은 난이었어. 셋째인 어머니까지 딸이었지만 넷째 외삼촌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뒤로 아들이 셋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막내 외삼촌은 귀여움을 받는 막내 아들이라기보다는 큰 이모 손에서 자란 외조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먼 아홉째였어. 나의 외조 부모님께선 매일 밤술을 드셨고 막내 외삼촌은 막내라는 이유로 매일 술 심부름을 해야 했어. 외가는 강원도 산골 깊은 곳이라 외삼촌은 술을 사기 위해 주전자를 들고 마을까지 산길을 혼자 다녀야 했어. 막내 외삼촌은 워낙 남자답고 겁이 없는 편이라 그 긴 길을 별로 무서워한 적 없이 혼자서 다니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저녁 늦게부터 구름이 심하게 끼는 날이었어. 삼촌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오늘은 심부름을 가기 싫다고 했지만 다른 외삼촌들은 언제나 그렇듯 막내 외삼촌에게 술 심부름을 떠넘겼어. 삼촌은 할 수 없이 머리를 가릴 만한 자루 같은 것과 술을 담을 주전자를 갖고 그 산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 빛도 하나 없는 산길을 반쯤 걸어왔을 때 삼촌 눈앞에 뭔가 하얀 게 보이기 시작했어. 얼핏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과는 달리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어둠과 몸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다고 해. 삼촌은 그것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하고 그 형체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삼촌 뒤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순간 삼촌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서 경계를 풀었다고 해. 그도 그럴 것이 그 산길은 빛이라곤 달빛밖에 없어 무서웠고 비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음침한 분위기였는데 눈앞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던 무언가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여느 사람, 평범한 여자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대. 막내 삼촌은 누나가 5이나 있어서 여자들에게 매우 친절했고 그런 삼촌이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여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리 없었지. 삼촌은 자신이 갖고 있던 비를 막을 수 있는 자루를 그 여자에게 줄 심산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 하지만 삼촌이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는 순간에도 그 여자는 등을 보인 채 비가 오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상했던 건 걱정은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 삼촌은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 여자를 불러서 자루를 넘겨주려고 여자의 어깨를 잡았어. 그러자 그 여자가 삼촌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달빛뿐이라 다른 것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삼촌을 돌아본 그 여자의 얼굴에는 분명히 코가 없었다고 해. 그 여자의 얼굴에서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엔 커다란 구멍 2개만 있었고 그런 기괴한 모습을 하고도 그 여자는 삼촌을 멍하니 쳐다보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 외삼촌은 너무 놀랐지만 당연히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다고 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격리되어 작은 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외가가 있는 마을 근처에 그런 촌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고 나병 환자들이 어린이의 신체 부위를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괴소문이 있어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환자 근처에 못 가게 막았다고 해. 외삼촌은 한 번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었고 나병 환자들은 신체 일부가 없거나 보기 흉한 모습이라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당연히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어. 여자에게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삼촌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자루를 주고 가던 길을 갔어. 그런데 그 여자는 소름 끼치게도 그 자루를 받아들고 삼촌이 있었던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를 하염없이 응시하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속삭일 뿐이었어.
삼촌은 오싹한 기분이 들어 뛰어서 술을 파는 곳까지 향했고 돌아올 땐 그 여자와 마주칠까봐 산을 한참 돌아 집으로 갔어. 외조 부모님께 술을 다 드리고 난 삼촌은 이모와 삼촌을 불러 모아놓고 술을 사러 갈 때 겪은 일을 말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큰이모가 막내 외삼촌에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칼로 자른 듯 코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 여자는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 납치돼서 죽은 A 언니일 거야. 그 언니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코가 칼로 자른 듯 잘려 있었다고 하더라. 너 귀신 본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이모와 삼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술 심부름은 절대 안 갈 거라며 고개를 저었고 막내 외삼촌은 혼자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모와 삼촌들은 장남인 외삼촌을 빼고 그 아래로 넷째 이모, 다섯째 이모, 둘째 삼촌, 셋째 삼촌이 막내 외삼촌과 심부름을 돌아가면서 같이 가기로 합의를 했어. 그렇게 한 달쯤 아무 일 없이 이모와 삼촌들은 무사히 심부름을 마쳤어.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그날도 그때처럼 저녁부터 비가 올 조짐이 보이더니 삼촌과 이모가 심부름을 가기 전부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날 심부름은 넷째 이모 차례였어. 넷째 이모는 장난기가 심한 이모였고 특히 그 장난을 막내 외삼촌 상대로 많이 치곤 했어. 막내 외삼촌은 이모가 장난을 칠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혼자서 심부름을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넷째 이모와 같이 술을 사러 갔어. 길을 나선 지 10분쯤 되었을 무렵 넷째 이모는 어김없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소변을 누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바로 집으로 달려들어가 버렸어. 막내 외삼촌은 넷째 이모를 기다리다가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넷째 이모를 잡으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개를 돌린 순간 집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자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 삼촌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자루를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그 자루는 한 달 전 삼촌이 그 여자에게 줬던 자루였어. 삼촌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삼촌의 귓가에 이런 말이 들렸다고 해. 빗물이 코에 안 들어와서 좋은데. 삼촌은 그 말을 듣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이 바뀌었어. 앞이 안 보이네. 그리고 삼촌이 응시하고 있던 그 자루가 기괴한 모양으로 뒤틀리며 삼촌을 따라오며 내 눈을 가져가야겠다. 중얼거리며 따라왔고 삼촌은 술집이 있는 시내 쪽으로 달렸어. 달리는 순간에도 크게 들리던 풀벌레 우는 소리, 개구리 소리 등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유독 자루가 풀잎과 나무에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다고 해. 삼촌은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술집에서 술을 받아 그대로 다 마시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어.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막내 삼촌을 본 이모와 삼촌들은 그날 이후로 그 산길로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고 아무도 그 여자를 다시 볼 수는 없었다고 해.